제발 나와 이혼해줘. 내가 빌게. 난 더는 견딜 수 없어. 내 남편 백도진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그 말을 했다. 그의 두 무릎은 차가운 나무 바닥에 닿아 있었고 두 손은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얼굴은 이 결혼에 짓눌려 기진맥진한 남편처럼 낮게 숙여져 있었다. 밖에 사람이 보았다면 아마 그를 불쌍히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고통스러워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나를 아주 깨끗하게 털어내고 싶어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내가 그의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이고 약을 먹이고 병상 곁에서 밤을 새운 지 8해가 지난 뒤였다. 결국 그는 그 가련한 모습을 이용해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나에게 빌고 있었다. 내 앞에는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이미 도진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반듯하고 깨끗하고 주름 하나 없고 망설임의 흔적 하나 없었다. 그때 내 손에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몸을 닦는데 막 사용한 젖은 수건이 들려 있었다. 수건은 아직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다. 나는 거의 30해 동안 내 남편이었던 남자를 바라보다가 단 한마디만 말했다. 좋아.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기저귀 가라. 그 순간 백도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 이혼 서류가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바로 오늘 밤 자신이 찍은 그 서명이 앞으로 48시간 뒤 그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은 마포의 늦가을 밤이었다. 작은 골목 깊숙이 자리한 낡은 집의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안쪽 병실에서는 소독약 냄새, 파스 냄새, 그리고 막 갈아낸 노인용 기저귀 냄새가 아직 다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내 시어머니 최말자는 잠든 지 아직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전에 나는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이고 약을 먹이고 오그라든 두 다리를 주물렀다. 나는 백씨 집안에서 거의 30해 동안 아내로 살았다. 하지만 최근 8해가 진짜 지옥이었다.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날부터 8해 동안 나는 그녀의 신음소리, 물을 달라는 소리,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욕설에 맞춰 살아왔다. 8해 동안 나는 식은 밥을 먹고 얕은 잠을 자고 병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중얼거림 하나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났다. 8해 동안 내 두 손에서는 늘 살균 비누 냄새, 파스 냄새, 그리고 뜨거운 물로도 씻어낼 수 없는 늙고 쇠약한 냄새가 났다. 그런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자기 어머니의 기저귀 한 장을 갈아준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자라서 그런 일은 익숙하지 않아. 그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까다로우셔서 당신만 돌볼 수 있어. 그는 또한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 일이잖아. 당신 너무 계산하지 마. 나는 믿었다. 믿은 나머지 병원 회계 업무를 그만두었다. 믿은 나머지 마지막 정장 한 벌을 옷장 맨 밑에 넣어두었다. 믿은 나머지 월급이 있고 이름이 있고 자기 삶이 있던 한 여자가 시어머니의 병상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그림자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모든 세월이 지난 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남자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다경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아주 능숙하게 매어 있었다. 진실을 몰랐다면 나도 아마 그가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진은 평생 가장 선량한 대사를 읽기 위해 준비하는 배우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돌려주고 싶어. 자유를 돌려준다. 그 두 글자가 나를 하마터면 웃게 만들 뻔했다. 지난 8해 동안 말자가 나를 식충이라고 욕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지난 8해 동안 내가 고열이 나도 일어나 기어가다시피 해서 그의 어머니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지난 8해 동안 그녀의 손톱이 내 손목을 핥히어 찢었을 때 이웃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까봐 내가 눈물을 속으로 삼켜야 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장에 있었다. 강남의 술자리에도 있었다. 호텔에도 있었다. 그가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고급 아파트에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나를 마지막 희생양으로 만들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셔츠 깃의 벤 향수 냄새는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고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 향수 냄새도 아니었고 사무실 냄새도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장처럼 끈질기게 달라붙는 차갑고 달콤한 냄새였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3번이었다. 그러다 거의 매일 밤 그가 늦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셔츠 깃에는 그 낯선 꽃향기가 희미하게 풍겼다. 나는 예전에 세탁실에 아주 오래 서서 남편의 흰 셔츠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한쪽 소매에는 여자의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다른 한쪽 소매에는 아직 그의 어머니 양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두 냄새가 뒤섞여 나는 속이 메스꺼워졌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백씨 집안에서 8해 동안 돌보는 사람으로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언제나 죄인이 된다. 내가 물으면 그는 내가 의심이 많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울면 그의 어머니는 내가 남편을 지킬 줄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화를 내면 시댁 친척들은 내가 백씨 집 밥을 몇 년이나 먹었는지 잊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나의 침묵은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으로 변해 있었다. 도진이 스스로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가 스스로 그 종이를 내 앞에 놓기를 기다렸다. 그가 자신이 쓸모없는 여자를 버리고 있다고 착각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정말로 스스로 자기 목을 칼날 위에 밀어 넣었다. 도진은 이혼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이미 서명했어. 당신은 서명만 하면 끝이야. 나는 고개를 숙여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글씨는 매우 단단했다. 웃음이 날 정도로 단단했다. 이혼하면서 진심으로 마음 아픈 사람은 그렇게 예쁘게 서명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매매 계약서를 준비하듯 그렇게 깨끗하게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준비했어? 도진은 아주 빠르게 멈칫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이 당신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야. 나는 젖은 수건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수건에서 나온 물이 나무 표면에 스며들어 어두운 자국으로 번졌다. 그것은 이 집에서 보낸 내 세월과 꼭 같았다. 조용하고 축축하게 차갑고 짓밟혀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나는 소파에 앉았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를 돌본 탓에 허리가 찌릿하게 아팠고 무릎도 뻣뻣하게 저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나는 물었다. 그럼 당신 어머니는?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중에 생각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는 눈을 피했다. 이혼해도 당신이 꼭 바로 나갈 필요는 없잖아. 당신은 그냥 남아서 어머니를 조금 더 돌봐줘. 내가 제대로 정리하면 당신에게 돈을 조금 보내줄게. 여기까지 듣자 내 안의 모든 것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알고 보니 그가 말한 자유를 돌려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는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길 원했다. 당당하게 다른 여자에게 가고 싶어 했다. 집을 지키고 싶어 했다. 친척들 앞에서 효자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계속 남아서 무급 가정부처럼 그의 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이고 죽을 먹이기를 원했다. 나는 거의 30해 동안 내 남편이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문득 그가 우스울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아주 낮게 물었다. 도진 씨, 당신은 정말 내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탁자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이혼 서류 아래에 내 이름이 나타났다. 유다경. 한 획 한 획 천천히, 분명하게, 떨림없이. 도지는 그 서명을 바라보았고 그의 입꼬리가 가볍게 실룩였다. 그는 아주 빠르게 얼굴을 돌렸지만 나는 그래도 보았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그가 미처 숨기지 못한 경멸까지. 아마 그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그는 내일부터 그 젊은 여자를 안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그는 내가 여기에 서명하는 것이 내 유일한 길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지는 몰랐다. 사흘 전 나는 종로에서 정혜인 변호사를 만났다. 이틀 전 나는 시어머니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복사했다. 하루 전 나는 신가영이라는 이름이 호텔 영수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잠긴 서랍 안에는 내 이름의 가짜 서명이 들어간 대출 서류 한 벌도 있었다. 그가 오늘 밤 나에게 건넨 이혼 서류는 그의 탈출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세운 지옥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였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그 종이를 그의 쪽으로 밀었다. 도지는 내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운 사람처럼 서둘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가 말했다.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젖은 수건을 다시 들고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너무 일찍 고마워하지 마. 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부터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돌봐. 그분의 약값은 당신이 알아서 해. 한밤중의 전화들은 당신이 직접 받아. 그리고 첫 번째 기저귀는 깨끗하게 갈아드리는 것 잊지 마.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쪽 방에서 말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웅얼거리며 불렀다. 그 부름은 어두운 집안에 울려 퍼졌고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감는 밧줄처럼 탁하고 끈질겼다. 도지는 고개를 돌려 병실 쪽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아주 진짜 같은 감정을 보았다. 후회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를 지나쳐 시어머니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마지막 물 한 컵을 갈아주었다. 여전히 얇은 이불을 다시 끌어 덮어주었다. 여전히 매일처럼 약을 머리맡에 올려두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거실 밖에서 도지는 이혼 서류를 탈출표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전혀 몰랐다.
앞으로 48시간 뒤 그의 휴대전화가 미칠 듯이 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경찰이 전화했다. 내연녀가 전화했다. 그의 어머니도 전화했다. 한때 나의 침묵에 기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차례로 그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8해 만에 처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백씨 집안을 걸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밤 백도진은 자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지옥에 남겨진 사람은 그였다. 8해 전 나는 내가 그저 잠시 일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말자가 욕실에서 쓰러졌을 때 백씨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그녀는 뇌졸중을 앓았고 몸의 반쪽이 말을 듣지 않았으며 기억은 맑았다 흐렸다 했고 성격은 갈수록 불안정해졌다. 의사는 그녀에게 꾸준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진은 병실 문 앞에서 내 손을 잡았다. 다경아, 나는 너만 믿어. 외부 사람을 고용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 어머니는 까다로우시지만 너를 아끼셔. 그때 나는 그것이 한 남편의 부탁이라고 어리석게 믿었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다음 8해를 위한 판결문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병원 회계 업무를 그만두었다. 나는 하이힐을 치우고 사무용 정장을 치우고 내가 한때 매우 자랑스러워했던 직원증까지 치웠다. 말자를 돌본 첫날 나는 여전히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다. 나는 죽을 한 숟가락씩 먹이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닦고 기저귀 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몸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을 돌아눕히는 법을 배웠다. 열흘째 되는 날 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셋째 달 내 손목이 부어올랐다. 둘째 해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밤새 이어서 잔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섯째 해 나는 더 이상 거울을 오래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거울 속의 여자가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피곤한 뿐이었다면 아마 나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날마다 죽인 것은 돌봄이 아니었다. 백씨 집안 전체가 당연하게 여기는 배은망덕이었다. 말자는 나를 식충이라고 욕했다. 그녀는 나를 촌스러운 며느리라고 욕했다. 한 번은 그녀가 내 손목을 움켜잡았고 손톱이 살땜을 긁어 피가 맺힐 정도로 찢어졌다. 나는 그저 조용히 손을 빼냈다. 내가 반응하면 도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머니가 아프시잖아. 당신이 뭘 따지고 그래. 내가 울면 친척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며느리가 그 정도 고생도 못 견디면 누가 견뎌? 나는 시어머니가 누워 지내게 된 뒤 첫 제삿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백씨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몰려왔고 모두가 단정하게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내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미역국과 구운 생선을 먹었다. 나는 부엌에 서 있었고 등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친척 아주머니 한 명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다경아,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며느리가 고생을 감수해야지. 그게 며느리 된 사람의 복이야. 아무도 내가 밥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광열 묻지. 아무도 내가 말자를 밤새 돌아눕히느라 손목이 부어오른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도지는 그들 옆에 앉아 조용히 삼촌들과 어른들에게 소주를 따르고만 있었다. 그는 마치 모든 일이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침묵했다. 그날부터 나는 백씨 집안에서 내 위치를 깨달았다. 며느리가 아니었다. 아내도 아니었다. 더더욱 가족도 아니었다. 나는 그들 모두가 서고 싶어 하지 않는 빈자리에 놓인 여자였다. 그리고 얼마 뒤 양 냄새로 가득한 그 집에 낯선 향수 냄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늘 일이 바쁘다고 말하던 도진은 점점 더 늦게 들어올 이유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접대였다. 그 다음에는 회의였다. 그러고는 짧은 출장이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식탁 위에 뒤집혀 놓이기 시작했다. 문자가 오면 그는 아주 빠르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한 번은 밥을 먹다가 그가 화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나를 차갑게 만들었다. 아내에게 향한 웃음이 아니었다. 이를 향한 웃음도 아니었다.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남자의 웃음이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기록했다. 그가 늦게 들어온 날, 어느 셔츠에 향수 냄새가 났는지, 어느 주머니에 호텔 영수증이 있었는지, 어떤 전화가 그를 베란다로 나가 받게 했는지, 모든 것을 나는 작은 수첩에 적었다. 그 수첩을 나는 말자의 수건더미 아래에 숨겼다. 그곳은 도진이 평생 절대 손대지 않을 곳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배신 아래에 더 깊은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그 구덩이는 어느 오후 내가 시어머니의 예전 진료 수첩을 찾으러 갔을 때 열렸다. 도진은 집에 없었다. 말자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진 고함 끝에 막 잠든 뒤였다. 나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 방은 눈이 시릴 정도로 깨끗했다. 양 냄새도 없고 기저귀 냄새도 없고 더러운 이불도 없고 신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반짝이는 나무 책상과 비싼 가죽 의자 그리고 늘 잠겨있는 서랍 하나만 있었다. 예전에는 내가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말자가 내가 물건을 훔칠까봐 약 상자 밑에 숨겨두었던 예비 열쇠 꾸러미가 문득 떠올랐다. 우스운 것은 그녀의 그 의심 많은 습관이 오히려 그녀 아들의 비밀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었다. 자물쇠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천둥 소리처럼 울렸다. 안에는 도진이 말하던 회사 서류가 없었다. 내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말자의 은행 통장이었다. 나는 그것을 펼쳤다. 거래 내역 한 줄 한 줄이 눈앞에 나타났다. 매달 그녀의 연금은 거의 전부 빠져나가고 있었다. 예전 저축금들도 꾸준히 이체되고 있었다. 100만 원, 300만 원, 어떤 달에는 100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받는 사람은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 하나뿐이었다. 신가영. 나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읽었다. 목이 바짝 말랐다. 나는 계속 뒤졌다. 호텔 영수증 한 뭉치가 떨어져 나왔다. 그 위의 날짜들은 도진이 강남에서 거래처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던 밤들과 일치했다. 그 옆에는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이 있었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를 위해 우유 한 통, 노인용 기저귀 한 봉지도 아까워했다. 그런데 내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돈으로 내연녀에게 가방을 사주고 있었다. 서랍 바닥에는 강남 고급 아파트 임대 계약서도 있었다. 임차인 이름은 신가영이었다. 돈을 보낸 사람은 백도진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실 밖에서 말자가 또 욕을 하며 소리쳤다. 저 도둑년아, 물은 어디 있어?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나는 그저 추웠다. 알고 보니 이 집에서 도둑이라고 욕을 먹는 사람은 누구에게서도 단 한 푼도 가져간 적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효자 아들은 매달 자기 어머니의 돈을 바닥까지 빼내고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나는 은행 통장의 페이지마다 사진을 찍었다. 나는 영수증 하나하나를 찍었다. 나는 아파트 임대 계약서까지 찍었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은 이미 말라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배신당하고 고통만 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번째 증거는 물 위에 드러난 부분일 뿐이었다. 나는 저축 통장에 남은 마지막 내 돈을 써서 탐정을 고용했다. 사흘 뒤 그가 다시 전화했다. 신가영은 도진의 부하 직원이었다. 그녀는 재무팀에서 일했다. 32살. 예쁘고 옷을 잘 입고 내 남편과 거의 9회 동안 관계를 이어왔다. 9회. 나는 식탁 옆에 앉아 죽은 듯 멍해졌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말자를 위한 호박죽 냄비가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9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가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내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꾸중을 견디고 있을 때 그는 강남 아파트에서 웃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말자가 침대에 누워 지내기 시작했을 때 그가 막 배신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배신하고 있었다. 탐정이 사진을 보냈다. 도진이 강남의 고급 건물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옆에는 신가영이 있었고 비싼 코트를 입고 내가 영수증에서 본 그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그녀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그가 그녀에게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호텔 앞에 서서 신혼부부처럼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었다. 나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었다.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미쳐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탐정은 아파트 정보사본을 추가로 보냈다. 신가영의 집세는 도진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꾸준히 이체되고 있었다. 돈의 출처는 말자의 은행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들과 일치했다. 한 달 한 달 한 금액 한 금액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병실을 바라보았다. 말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고 뇌졸중 뒤로 입은 비뚤어져 있었으며 손은 이불 위에서 오그라들어 있었다. 매일 그녀는 여전히 나를 식충이라고 욕했다. 매일 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밤새 깨어 있게 하며 몸을 돌리고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게 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은 어떠한가? 그녀가 가장 사랑한 아들은 그녀의 연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렸다. 그녀의 약값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 그녀의 노후 자금으로 다른 여자와 함께 잘 아파트를 빌렸다. 그날 밤 도진은 또 손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의 어머니를 위한 죽을 적고 있었다. 나는 어떤 손님인지 묻지 않았다. 나는 어디인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차분하게 대답했다. 조심히 다녀와. 도진은 몰랐다. 그 순간부터 이 집의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대가를 치를 날만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고통에만 의지할 수 없었다. 나는 정확한 곳을 자를 수 있는 칼날이 필요했다. 나는 어느 가랑비가 내리던 오후 정혜인 변호사를 만났다. 법률사무소는 종로의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다. 화려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책상 위에 놓인 모든 것은 등골이 서늘할 만큼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갈색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불륜 사진, 말자의 은행 통장, 호텔 영수증, 강남 아파트 임대 계약서, 도진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문자들이 들어 있었다. 정 변호사는 아주 오래 살펴보았다.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고 공허한 말로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빨간 펜으로 몇 군데의 동그라미를 쳤다. 잠시 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아직 패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나는 침묵했다. 정 변호사는 서류 묶음을 내 쪽으로 밀었다.
불륜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돈, 재산, 그리고 위조 서명 문제까지 모두 드러내고 싶다면 조금 더 인내해야 합니다. 나는 아주 낮게 물었다. 저는 언제까지 더 견뎌야 하나요? 정 변호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스스로 이혼을 요구해 입을 열 때까지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유리문 밖에서는 비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 위에 손톱을 두드리는 것처럼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거의 30해 동안 아내로 살았다. 나는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를 8해 동안 돌보았다. 나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 배신자를 위해 계속 밥을 짓고 나를 식충이라고 욕했던 사람의 기저귀를 계속 갈라는 것은 나 스스로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그런 생각을 이해한 듯 했다. 유다경 씨, 당신이 먼저 떠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겁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통 가장 부주의합니다. 나는 책상 위를 내려다 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부부 사이에 울고불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판의 바둑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한 가족 안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져왔다. 정 변호사는 나에게 목록 하나를 건넸다. 말자의 계좌 거래 내역서. 그녀가 맑았다, 흐렸다 하고 재산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 도진과 신가영 사이의 문자. 호텔 영수증. 아파트 출입 CCTV. 마포집 관련 서류.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내 서명이 들어간 모든 서류. 서명이라는 말을 듣자 나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저는 부동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정 변호사는 펜을 멈췄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인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내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도진이 몇 번인가 서류를 집에 가져와 회사 자료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는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다. 한 번은 내 개인인감이 어디 있는지도 물었다. 한국에서는 작은 도장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을 종이 한 장에 묶어버릴 수 있다. 그때 나는 말자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고 너무 지쳐 의심할 겨를도 없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든 것이 무서웠다. 그날부터 나는 백씨 집안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죽을 끓였다. 여전히 기저귀를 갈았다. 여전히 말자가 유혹을 하면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도진에게 저녁을 먹을 것인지 물었다. 나는 참고 사는 아내 역할을 너무 잘해 도진 자신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가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두고 잊으면 나는 문자를 찍어두었다. 그가 셔츠 주머니에 영수증을 버리면 나는 그것을 반듯하게 펴서 보관했다. 그가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면 나는 집을 나간 시간과 돌아온 시간을 기록했다. 그가 말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면 나는 한 건 한 건 거래 내역을 뽑았다. 낮에는 양 냄새가 나는 집의 하녀였다. 밤에는 부서진 칼 조각을 하나씩 모으며 거꾸로 찌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스스로 자기 목을 칼날 위에 밀어 넣었다. 그날 밤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 뒤 도진은 아주 잘 잤다. 아마 그는 강남 아파트를 꿈꾸었을 것이다. 신가영을 꿈꾸었을 것이다. 약 냄새도 없고 늙은 어머니의 고함도 없고 부엌에 서 있는 늙은 아내도 없는 새로운 삶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병실로 돌아갔다. 말자는 자고 있었고 입은 여전히 뇌졸중 때문에 삐뚤어져 있었다. 나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내 두 손을 바라보았다. 백씨 집안을 위해 시트를 빨았던 손.
백씨 집안을 위해 밥을 지었던 손. 백씨 집안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닦아냈던 손. 그리고 바로 그 손이 조금 전 거의 30해의 며느리 인생을 끝내는 이름에 서명했다. 하지만 나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요함을 느꼈다. 큰 폭풍 전과 같은 아주 낯선 고요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5시에 일어났다. 말자가 물을 달라고 불러서가 아니었다. 병상 위에 기저귀를 갈아야 해서도 아니었다. 오늘은 내가 백씨 집안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은 아직 안개에 흐릿했다. 나는 전날 밤부터 준비해둔 천가방을 열었다. 나는 많이 챙기지 않았다. 옷 몇 벌, 신분증, 낡은 저축통장 하나, 증거 사본들, 그리고 병원 회계과 직원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내 사진.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 자신이 다시 보아도 낯설 정도였다. 나는 가방 지퍼를 닫았다. 지퍼 소리가 짧게 울렸고 고개 숙였던 세월을 끊어내는 것 같았다. 내가 복도로 나섰을 때 익숙한 양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다. 말자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탁하게 흐린 두 눈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그녀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곧 버려질 노인은 늘 아주 빨리 예감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문 앞에 몇 초 동안 서서 온갖 독한 말로 나를 괴롭혔던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지난 8해 동안 그녀의 기침 소리 하나하나가 나를 벌떡 일어나게 했다. 침대 시트 위에 얼룩 하나하나도 내 손이 깨끗이 닦아냈다.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다. 나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로서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한 인간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였다. 그리고 나는 가방을 끌고 계속 걸어갔다. 바퀴가 나무 바닥 위를 구르며 덜컹덜컹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집 전체를 깨웠다. 말자가 고함을 질렀다. 너 어디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마비된 반쪽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남은 반쪽 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며 아파하면서도 고함을 질렀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네가 이 집 밥을 몇십 년이나 먹어놓고 이제 버리고 가겠다는 거냐? 나를 침대에서 썩어 죽게 내버려 둘 생각이야? 나는 거실에서 발을 멈췄다. 나는 그녀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예전 같았다면 나는 뛰어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 그 지옥이 나를 또 8해 더 끌어당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백도진이 침실에서 걸어 나왔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내 손에 든 짐 가방을 보고 이어 병실 바닥에 누워있는 자기 어머니를 보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경아?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다. 그저 자기의 편리함이 깨지고 있다는 데 대한 분노만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도진이 멍해졌다. 여기서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도진이 빠르게 다가왔다. 하지만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당신은 아직 남아서 우리 어머니를 돌봐야지. 말자도 고함을 질렀다. 맞다. 너는 나를 돌봐야 해. 너는 이 집 며느리야. 나는 그 모자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나를 촌스러운 식충이처럼 여겼던 사람. 한 사람은 나를 해방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 이제 두 사람 모두 다시 나를 그 냄새나는 병상 곁에 붙잡아 두고 싶어 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가 아니야.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은 얼음물 한 그릇처럼 거실에 떨어졌다. 아마 그제야 도진은 나와 이혼한다는 것이 단지 아내 한 사람을 집에서 내쫓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것은 백씨 집안의 모든 썩은 부분을 떠받치고 있던 두 손을 잃는 일이었다. 그가 내 손목을 낚아챘다. 다경아, 유치하게 굴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깨끗한 손은 자기 어머니의 몸을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었다. 더러운 시트 한 장도 빨아본 적이 없었다. 젖은 기저귀 하나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 손은 마치 내가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감히 나를 붙잡았다. 나는 손을 뿌리쳤다. 나한테 손대지 마. 내 눈빛이 너무 차가웠는지 도진은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말자는 여전히 방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나 좀 일으켜. 야, 너 이리 돌아와.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었다. 이른 아침 바람이 밀려 들어오며 자유의 차가운 냄새를 안고 들어왔다. 등 뒤에서 도진이 소리쳤다. 유다경, 네가 이 문을 나가면 후회하지 마. 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후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백씨 집안의 문이 내 등 뒤에서 닫혔다. 아주 가벼운 철컥 소리였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쇠사슬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울렸다. 백도진은 문이 닫힌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지옥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처음에 그는 여전히 내가 그저 삐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50살이 넘은 여자, 집도 없고 일도 없고 돈도 많지 않은 여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 그는 내가 어느 카페에 앉아 울다가 점심때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병실 안에서 말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물 어디 있어? 도진은 방문 밖에 서서 자기 어머니가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내가 집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은 언제나 그가 짜증을 내기도 전에 해결되어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숙여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말자의 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웠다. 그녀의 반쪽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남은 반쪽 몸은 굳어 있었다. 도진이 겨우 조금 끌어올리자마자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이 불효자야. 네가 내 팔을 부러뜨리려는 거냐? 거의 10분 가까이 씨름한 끝에야 그는 겨우 그녀를 침대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소매 끝에는 그가 토하고 싶어질 만큼 시큼하고 독한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침대 시트를 내려다보았다. 시트 전체가 더러워져 있었다. 악취가 심하게 올라왔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말자는 울면서 욕을 했다. 그년이 나가버려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장 그년을 불러와. 도진은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 조금만 조용히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말자는 곧바로 눈을 부릅떴다. 네가 감히 네 어미한테 소리를 질러? 고함 소리가 집안을 꿰뚫었다. 도진은 방문을 3개 닫았다.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손으로 침대 난간을 두드렸다. 죽. 나 배고파. 도진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매일처럼 따뜻한 죽 냄비는 없었다. 미리 나눠놓은 약통도 없었다. 따뜻한 수건도 없었다. 탁자 모서리에 정확히 놓인 물병도 없었다. 그의 주변에 당연히 존재하던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내가 어제 끓여둔 죽 한 통을 찾아냈다. 그는 전자레인지에 그것을 데웠다. 죽은 고르게 데워지지 않아 어떤 곳은 차갑고 어떤 곳은 뜨거웠다. 그는 한 숟가락을 떠서 어머니의 입가로 가져갔다. 말자는 조금 맛보더니 곧바로 뱉어냈다. 너무 뜨겁잖아.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 죽이 도진의 소매 위로 튀었다. 그녀는 그릇을 낚아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그릇이 산산조각 났다. 호박죽이 탁한 노란 얼룩처럼 타일 바닥에 번졌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신가영이었다. 도진의 얼굴은 곧 구원받을 사람처럼 즉시 부드러워졌다. 가영아, 잠깐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무슨 일인데? 도진은 급히 말했다. 어머니가 안 좋아. 다경이가 나가버렸어.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신가영이 코웃음을 쳤다. 그럼 간병인을 부르면 되잖아. 도진은 이마를 짚었다. 불렀어. 센터에서 미리 등록해야 한대. 당일에 급하게는 아무도 안 받는데. 몇 시간만 와서 나 좀 도와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완전히 차가워졌다. 도진아, 나는 네 어머니의 도우미가 아니야. 도진은 멍해졌다. 하지만 너도 내 상황 알잖아. 신가영은 아주 가볍게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그분은 네 어머니지 내 어머니가 아니야. 게다가 나는 병자 냄새를 못 견뎌. 그 말에 도진은 말문이 막혔다. 방 안에서 말자가 또 고함을 질렀다. 기저귀. 내 기저귀. 신가영이 한숨을 쉬었다. 네가 해결하고 저녁에 전화해. 나 지금 네일숍에 있어. 전화가 뚝 끊겼다. 도진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결혼하고 싶어 하던 여자는 오지 않았다. 그가 방금 버린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병실 안에서 기저귀를 찢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없는 첫날에 불과했다. 도진은 나에게 전화했다. 1번, 2번, 10번.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보냈다. 당신 어디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난리야.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나는 서울역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 앉아 그 문자들을 바라보았다. 내 앞에는 아직 김이 오르는 김치국 한 그릇이 있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말자의 부름 때문에 중간에 벌떡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식사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또 진동했다. 낯선 번호가 문자를 보냈다. 나는 열어보았다. 겨우 몇 줄의 글자뿐이었지만 멸시의 냄새가 화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 같았다. 다경 언니, 저 신가영이에요. 제 생각에는 언니가 돌아가서 도진 오빠 어머니를 한동안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언니는 그 일에 익숙하잖아요. 나는 그 글자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익숙하잖아요. 그 세 글자가 내 손끝을 차갑게 만들었다. 8해 동안 기저귀를 갈고 시트를 빨고 밤을 새우고 욕을 들은 것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익숙한 일이었다. 다음 문자가 또 왔다. 도진 오빠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어머니가 언니 말고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언니도 한때 며느리였잖아요.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세요. 나는 낮게 웃음이 터졌다. 말자의 돈으로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 말자의 연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자. 내가 병상 위에 얼룩 하나하나를 닦는 동안 말자의 아들과 잠자리를 한 여자.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또 밝아졌다. 우리 쪽이 안정될 때까지만 돌봐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감사 인사로 돈을 조금 보내드릴게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욕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지 묻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문자 하나하나를 캡처한 뒤 전부 정혜인 변호사에게 보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변호사가 다시 전화했다. 유다경 씨, 이 문자들 그대로 보관하세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증거요? 정 변호사가 대답했다. 이혼 후에도 그들이 유다경 씨에게 법적 의무 없이 최 씨를 계속 돌보도록 강요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요. 나는 유리문 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돌아갈 곳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때 집이라고 부르던 곳을 막 떠났는데 바로 남편의 내연녀에게 돌아가 하녀 노릇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아직 답장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더 말하게 두세요. 오만한 사람은 보통 스스로 칼을 남의 손에 쥐어줍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몇 초 뒤 신가영이 또 문자를 보냈다. 언니도 나이가 많잖아요. 이혼하고 나면 일자리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적어도 도진 오빠 어머니를 돌보면 지낼 곳은 있잖아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나는 그저 분명히 보였다. 알고 보니 그들의 계획 속에서 나는 단지 버려지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새로운 행복을 위해 계속 남아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이미 식어버린 국을 한 숟가락 먹었다. 매운맛이 콧등으로 확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딱 한 문장만 답장했다. 그 사람 어머니 일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 후 나는 휴대전화를 껐다. 나는 칼날이 이미 충분히 날카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 뒤 새로운 서류 묶음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의 색을 바꾸었다. 한 남자가 정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색이 바랜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모자를 벗었다. 저는 백문식입니다. 도진이의 친삼촌입니다. 나는 백씨 집안의 제사 때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시끄러운 친척들 사이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백문식은 서류 묶음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마포 집 때문에 왔습니다. 나는 그 서류 묶음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저도 모르게 조여왔다. 도진은 그 집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았다.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30억 원. 그 숫자는 바위처럼 떨어졌다. 정 변호사는 곧바로 서류를 펼쳤다. 안에는 대출 계약서 사본, 담보 설정 서류, 그리고 몇 가지 오래된 자료가 들어 있었다. 나는 페이지 맨 아래에서 내 이름을 보았다. 유다경의 서명이 그곳에 있었다. 분명하고 반듯했지만 등골이 서늘할 만큼 낯설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거에 서명한 적 없습니다. 백문식은 눈을 감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유언장 한 장을 꺼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형님은 마포집의 소유권 일부를 형수님에게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인지 능력을 잃게 될 경우 그 집과 관련된 큰 거래는 주된 보호자의 동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분명히 적어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죽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난 8해 동안 나는 내가 그저 하녀로 변한 줄만 알았다. 내 이름이 거대한 대출의 방패막이로까지 쓰였을 줄은 몰랐다. 정 변호사는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건 위조입니다. 백문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이는 유언장에 있는 조건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은 자기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집 전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나는 도준이 내 개인 인감을 물어보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가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던 서류 묶음들이 떠올랐다. 나를 해방시켜주고 싶다고 말하던 그의 태연한 얼굴이 떠올랐다. 알고 보니 그는 단지 아내를 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내 것이 아닌 빗속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정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거두었다. 그녀의 눈빛이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유다경 씨, 이제부터 이 일은 더 이상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종이 위에 위조 서명을 바라보았다. 그 검은 잉크 자국은 내 이름에 꽂힌 칼자국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낮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놈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갚게 하세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정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세 곳으로 보냈다. 30억 원 대출을 승인한 은행, 백도진이 재무이사로 일하는 건설자재 회사, 그리고 서울경찰의 경제범죄수사대. 각 서류 묶음은 모두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진이 신가영과 함께 강남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진, 최말자의 돈이 꾸준히 빠져나간 계좌 거래 내역, 고급 아파트 임대 계약서, 명품 가방 영수증, 마포집 담보 서류, 유다경의 이름으로 된 위조 서명. 이혼 후 신가영이 나에게 시어머니를 돌보러 돌아오라고 강요한 문자. 모든 것은 종이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백도진의 멀쩡한 가면을 산산조각 낼 힘은 충분했다. 그날 오후 은행이 먼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백도진 씨, 마포집 담보 서류와 관련해 은행에 오셔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진은 회사에 있다가 얼굴빛이 변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매우 차가웠다. 대출 서류에 서명 위조 의혹이 있습니다. 도진의 손이 전화기 위에서 굳어졌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회사의 내부 감사실에서도 출석 통보서를 보냈다. 이유는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불분명한 자금 흐름 사용, 그리고 재무 서류에서 개인 거래를 숨긴 의혹이었다. 재무층 전체가 술렁였다. 한때 고개 숙여 그에게 인사하던 직원들이 그를 다른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서로 물었다. 백 이사님이 정말 자기 어머니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렸대? 신가영은 자기 책상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사복 차림의 경찰 2명이 회사에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앞에서 그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단 한마디만으로도 그의 평생 점잖은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백도진 씨,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진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입고 있던 비싼 양복은 갑자기 구겨져 보였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재무이사가 아니었다. 더 이상 친척들 눈에 효자 아들도 아니었다. 더 이상 신가영이 매달리던 성공한 남자도 아니었다. 너무 오래 숨겨온 더러운 것들과 함께 빛 아래로 끌려 나온 자만 남아 있었다. 그동안 나는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도진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한 통, 또 한 통, 그리고 또 한 통. 거의 30해 동안 그가 전화할 때마다 나는 서둘러 받았다. 오늘 처음으로 나는 그를 기다리게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백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강남 아파트로 달려갔다. 그는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신가영은 짜증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새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막 칠한 손톱은 아직 반짝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안으로 들이닥쳤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돈은 어디 있어? 가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돈? 도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너한테 준 돈. 집세, 가방값, 우리 어머니 계좌에서 나온 돈. 당장 나한테 돌려줘. 신가영은 그를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도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오빠는 내가 오빠 돈을 맡아둔 줄 알아? 도진은 말문이 막혔다. 가영은 팔짱을 꼈다. 그 돈은 내가 다 썼어. 가방, 성형, 여행, 옷. 오빠가 나한테 줬으면 그건 내 거야. 도진은 달려들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너 미쳤어? 나 지금 조사받고 있어. 은행에서 서류를 요구해. 회사에서도 나를 불렀어. 네가 나를 도와야 해. 가영은 손을 뿌리쳤다. 뭘로 도와? 내가 오빠 아내도 아니잖아. 그 말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것 같았다. 도진은 이를 갈았다. 너는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가영은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곧 직장 일을 늙은 남자, 빚더미에 집에는 침대에 누운 어머니까지 있는 남자. 오빠는 내가 오빠와 결혼해서 뭘 하라고 생각해? 도진은 죽은 듯 굳어졌다. 가영은 말을 이었고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오빠가 돈이 있어서 곁에 있었어. 이제 오빠가 돈이 없으면 나한테 매달리지 마. 바로 그때 도진의 휴대전화는 아직 집과의 통화가 연결된 상태였다. 그는 돌봄센터에 전화한 뒤 끊는 것을 잊고 있었다. 마포집에서 최말자는 침대에 누워 그 모든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었다. 그녀의 오그라든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이 크게 부릅떠졌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은 그녀의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렸다. 그가 결혼하고 싶어 하던 젊은 여자는 그를 쓰레기처럼 경멸했다. 그리고 그녀까지 썩은 짐덩어리처럼 경멸했다. 말자는 입을 벌려 욕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이 단단히 막혔다. 그저 늙은 눈물만 베개 위로 흘러내렸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나를 떠올렸다. 그녀가 한때 식충이라고 불렀던 여자. 기나긴 8해 동안 그녀를 버려두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며칠 뒤 나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말자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비뚤어지고 끊어졌다. 다경아, 나는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의 30해 동안 나를 꾸짖었던 노파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엄마에게 물 좀 줘.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이 사과를 아주 오래 기다려왔다. 기다리다 못해 내 심장이 말라버릴 만큼. 이제 와서 듣게 되니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불쌍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쳤을 뿐이었다. 나는 아주 가볍게 말했다. 최 여사님, 당신이 전화해야 할 사람은 당신 아들입니다. 말자는 목이 메어 울었다. 그 애는 엄마를 돌보지 못해. 나는 눈을 뜨고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8해 전에도 여사님은 그 사람이 돌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혼자 하게 두셨죠. 전화기 넘어가 뚝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제 백씨 집안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원망도 없었다. 고함도 없었다. 그저 마지막 문 하나가 닫힌 것뿐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아직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내가 강릉의 작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가 찾아왔다. 그날은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가게 앞 좁은 길을 지나며 소금 냄새와 찬 기운을 실어왔다. 나는 흰 국화 입고
장부를 적고 있다가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도진이 문 밖에 서 있었다. 그가 입은 양복은 이미 구겨져 있었다.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다. 두 눈은 잠을 이루지 못해 벌쨌게 충혈되어 있었다. 백씨 집안 거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상한 척하던 그 남자는 이제 온 서울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와 작은 꽃집을 둘러본 뒤 나를 바라보았다. 다경아. 그의 목소리는 쉰 듯 탁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도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줘. 은행에 네가 대출건을 알고 있었다고 말해줘. 그 서명이 진짜라고 말해줘. 내가 전부 다시 바로잡을게.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게. 내가 그 집을 내 명의로 해줄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 도진이 멈칫했다. 나는 한때 내 희생을 의무라고 불렀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침묵으로 나를 8해의 돌봄 지옥 속으로 밀어넣었던 사람.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에도 계속 남아서 자기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게 하려 했던 사람. 당신은 사과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말했다. 당신은 자기 대신 죄를 뒤집어 쓸 사람을 찾으러 온 거야. 지난 거의 30해 동안 그랬던 것처럼. 도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리문 밖에서 길을 지나던 몇 사람이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마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들은 것 같았다. 도진은 갑자기 꽃집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다. 두 무릎이 타일 바닥에 부딪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모서리를 붙잡았다. 다경아, 내가 빌게.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 나는 감옥에 갈 거야. 우리 어머니도 더는 아무도 없어.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다면 남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아마 나는 놀라 그를 일으켜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작은 흔들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8해 전 당신은 나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어. 그분은 당신 어머니니까. 거의 30해 동안 당신은 나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어. 그곳은 당신 가족이니까. 오늘 그 말을 내가 당신에게 돌려줄게. 도진이 고개를 들었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견뎌. 그건 당신 죄니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다경. 나는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정 변호사의 번호를 열었다. 당신이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나는 변호사를 부를 거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도 부를 거야. 도진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아마 그제야 그는 백씨 집안 부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백씨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유다경이었다.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한 여자. 결국 도진은 어느 잿빛비가 내리던 아침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는 한때 아주 말끔했던 양복을 다시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셔츠 깃이 구겨져 있었고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으며 걸음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백 이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 많은 직원 몇 명의 카메라 소리와 경찰차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만 남아 있었다. 신가영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 주에 바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한때 그녀를 우쭐하게 만들었던 명품 가방들은 손해배상 청구 서류에 기재되었다.
강남 아파트 계약은 해지되었다. 한때 나에게 시어머니를 돌보러 돌아오라고 문자를 보냈던 그 여자는 결국 자신이 전리품처럼 여기던 곳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와야 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수십 번 전화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사건에 끌려 들어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도진은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말자는 경기도 외곽의 저렴한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의 방은 좁고 춥고 늘 오래된 약 냄새가 났다. 아무도 그녀의 몸을 돌려주기 위해 밤새 깨어있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좋아하는 부드러움에 맞춰 죽을 끓여주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오그라든 손가락 하나하나를 인내심 있게 닦아주지 않았다. 처음에 그녀는 여전히 욕을 했다. 그 다음에는 울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쇠창살 너머로 햇빛이 사라질 때마다 그녀는 다시 한 이름을 불렀다. 다경아, 다경아, 엄마에게 물 좀 줘.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여자는 이미 지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강릉으로 옮겨갔다. 나는 바다 근처의 작은 방 하나를 빌렸다. 매일 아침 나는 소금 냄새와 찬바람이 나는 길을 걸었다. 나는 바닷가의 작은 꽃집에서 회계 일을 했다. 일은 크지 않았고 월급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식충이라고 욕하지 않았다. 아무도 한밤중에 나를 깨우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머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다. 강릉에서의 첫날 밤 나는 8시간을 내리잤다. 깨어났을 때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말자의 신음 소리는 없었다. 도진의 고함 소리도 없었다. 어두운 방 안에 더러운 기저귀 냄새도 없었다. 그저 흰 이불 위로 햇살이 가볍게 내려앉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졌다. 8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피곤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백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더 이상 백도진의 아내도 아니었다. 더 이상 마포의 문 뒤에 갇혀있던 하녀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유다경이었다. 50이 넘은 나이에 2번째로 다시 태어난 한 여자. 그때가 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혼은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니었다. 이혼은 거의 30해 동안 가족의 탈을 쓰고 있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때 나를 짐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문 밖으로 걸어 나온 날 백씨 집안 모두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이 잃은 것은 쓸모없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 지옥이 그들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지 않게 붙들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